30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암 환자도 아니고 뇌졸중 환자도 아닙니다. 새벽에 Keep the 종아리에 쥐가 video! 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불 You 속에서 got it, 꾹꾹 friend. 참으셨다가 결국 혈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얼마나 멀쩡해 보이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제가 정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춘천에 사시는 유순덕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79이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3년 동안 새벽마다 쥐가 나셨는데 약국에서 마그네슘을 사서 드시고 이불 속에서 그냥 참고 이렇게만 해오셨대요.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어머니 다리가 너무 이상하다고 억지로 모시고 오셨거든요. 검사해 보니까 하지 정맥 혈전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어머니께 여쭤어요. 어머니,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물이 글썽해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3년이 됐어요.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건 줄 알고 참았어요. 아이고, 이게 더 일찍 아셨으면 정말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인데, 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새벽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고 계신가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새벽 종아리 경련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서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예방법과 대처법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이 모든 내용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혈관외과, 삼성 서울병원 신경외과, 경희대 의과대학 연구팀, 질병관리청, 그리고 대한신경학회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이에요. 안심하고 들어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모두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야간 경련이 얼마나 흔하고 위험한지. 두 번째, 마그네슘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세 번째, 진짜 원인. 첫 번째, 금방 추세포와 신경 반응 지연. 네 번째, 진짜 원인 두 번째, 체온 저하와 수분 손실. 다섯 번째, 진짜 원인 세 번째, 근감소증과 혈관 기능 저하. 여섯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잘못된 습관. 일곱 번째, 5초 안에 경련을 잡는 올바른 방법. 여덟 번째, 전해질 균형 잡는 예방법. 아홉 번째, 자기 전 1분 루틴과 체온 관리. 열 번째, 반드시 병원에 가봐야 할 위험 신호 4가지. 이 10가지 전부 다 중요합니다. 한 가지도 빠뜨리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리 함께 오늘부터 건강한 밤을 만들어 봅시다. 자,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야간 종아리 경련이 얼마나 흔하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걸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대처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새벽에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게 나만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세대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국 가정의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야간 다리 경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60 넘어서면 그 비율이 훨씬 높아져서 10명 중 7명 이상으로 올라가요. 거의 대부분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더 자주 겪으세요. 폐경 이후에 호르몬 변화가 오면서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남성분보다 근육량이 더 빠르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같은 나이라도 여성분들이 야간 경련을 더 자주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흔하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무 흔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리시는 거거든요.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가 있어요. 60 넘으신 분들 중에 야간 경련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되는데도 병원에 가보신 분이 열에 2분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열의 8분은요, 마그네슘 사서 드시거나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거지 하고 넘기세요. 우리 유순덕 어머니가 딱 그러셨잖아요. 3년을 그냥 참으시다가 결국 혈관 문제가 생기셨잖아요. 그럼 야간 경련이 왜 그냥 넘겨서는 안 되냐고요? 단순히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일시적인 문제라면야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삼성서울병원 혈관외과 자료에 따르면 야간 다리 경련이 반복되는 분들 중에서 검사해보면 상당수가 하지 정맥 기능 저하나 혈류 장애를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련 자체보다 그 경련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 경련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새벽에 깜짝 놀라 깨다 보면 깊은 수면이 방해받고, 그러면 다음날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연쇄적으로 생겨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좋은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혈압도 오르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거든요. 자, 야간 경련이 흔하지만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이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마그네슘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마그네슘 보충제 드시는 분 계세요? 약국에 가면 약사 선생님이 다리 쥐가 잘 나면 마그네슘 드시라고 하시죠.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그네슘을 드시는 분들도 아주 많으세요. 우리 이웃들 보면요, 거의 다 마그네슘 드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마그네슘이 아예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에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마그네슘 부족이 주된 원인이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경희대 연구팀이 60대 이상 3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마그네슘 보충제를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했는데도 야간 경련이 지속된 비율이 무려 63%에 달했다고 합니다. 10명 중 6무명이 넘는 분들이 마그네슘을 드셔도 효과를 전혀 못 보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근육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도구만이 아니에요. 근육에는 아주 중요한 부가 기능이 있어요. 바로 전해질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이에요.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물질들이 근육 세포 안에 차곡차곡 저장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트의 창고 같은 역할이에요. 마트가 잘 운영되려면 창고에 물건이 적절히 채워져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이 잘 작동하려면 이 전해질 창고에 적절히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근육이 줄어들면 이 창고도 함께 작아지는 거예요. 창고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마그네슘을 아무리 입으로 넣어들여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컵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넘쳐버리는 것과 완전히 같은 원리입니다. 컵의 크기를 키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그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근육량을 유지하고 키우지 않으면 아무리 마그네슘을 많이 드셔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그네슘만 드시고 해결될 거라고 기다리시는 사이에 진짜 원인을 모르고 지나치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셨는데 효과가 없었던 분들,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마그네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저장할 공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럼 진짜 원인이 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진짜 원인 첫 번째, 금방 추세포와 수면 중 신경 반응 지연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금방 추세포.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종아리 근육 안에는 아주 작은 센서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요. 이걸 금방추 또는 금방추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센서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우리 근육이 지금 얼마나 늘어났는지, 얼마나 수축됐는지를 실시간으로 뇌에 보고하는 거예요. 마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무게 감지 센서 같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타면 삐삐 하고 경고음이 나잖아요. 우리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너무 수축되면 뇌한테 이제 이완하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문제가 잠잘 때 생깁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면 이 센서 시스템의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져요. 대한신경학회 자료에 따르면 수면 중에 근육감각 신경의 반응 속도가 깨어있을 때보다 약 25%에서 30% 가까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경고 신호를 받는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뇌가 수면 모드로 들어가면서 신경 신호를 처리하는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거든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이에요. 잠잘 때 뇌가 쉬어야 하니까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우리 종아리가 이불에 눌리거나
다리를 구부린 자세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근육이 이미 수축된 상태로 굳어가기 시작하는데 센서가 제때 뇌한테 신호를 못 보내는 거예요. 뇌도 수면 모드라 반응이 늦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근육 수축이 한계를 넘어서면 갑자기 쾅 하고 경련이 일어납니다. 새벽에 깜짝 놀라 깨는 그 순간이 바로 이때예요. 그러면 왜 이게 나이 들면서 더 심해지냐고요? 우리 신경 전달 속도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더 느려지거든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자료에 따르면 60대의 신경 반응 속도는 30대에 비해 약 17%에서 20% 정도 느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괜찮다가 60 넘어서부터 쥐가 갑자기 자주 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이유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쥐가 자주 나는 건 운동을 너무 안 해서다. 그래서 갑자기 운동량을 확 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쥐가 자주 나는 시기에 갑자기 종아리 근육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이미 피로해진 근육에 추가 부담이 가해져서 경련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근육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 방법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진짜 원인 첫 번째 정리해 드릴게요. 수면 중 금방 추 센서의 신경 반응이 지연되는 것. 이게 우리가 새벽에 갑자기 쥐가 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그네슘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 반응의 문제예요. 이 차이를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진짜 원인, 체온 저하와 수분 손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새벽 2시, 3시쯤 되면 이불 밖으로 발이 나와 있거나 다리가 서늘하게 느껴지는 거요. 아니면 자고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말라 있는 경험이요.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잠드는 동안 몸의 심부 체온은 자연스럽게 섭씨 0.5도에서 0.8도 정도 떨어집니다. 이건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종아리가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해 버린다는 거예요. 혈관이 수축하면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확 줄어들고요. 혈류가 줄어들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예민하게 반응해서 경련을 일으켜요. 차가운 날 아침에 자동차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엔진이 차가워지면 기름도 잘 안 돌고 부품도 뻑뻑해지잖아요. 우리 종아리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워지면 혈액이 잘 안 돌고 근섬유도 뻣뻣해져서 경련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분 문제도 있어요. 우리 몸은 잠자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수분이 나가고 피부를 통해서도 빠져나가요. 평균적으로 한 500에서 700ml 정도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종이컵으로 2컵에서 3컵 사이 분량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짝 마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수분이 빠지면 혈액이 조금 진해지고 전해질 농도의 균형이 달라져요.
이 균형이 흔들리면 우리 근육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수축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체온까지 내려가 있으면 쥐가 나기 딱 좋은 환경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저녁에 커피나 녹차, 홍차 드시는 분들 계시죠? 잠깐 들어주세요. 카페인에는 이뇨 작용이 있습니다.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들어서 몸에서 수분이 더 빠져나가게 해요.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분해 속도가 젊을 때보다 약 30%에서 35% 정도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녁 6시에 드신 커피 한 잔의 카페인 효과가 자정이 넘어서까지 우리 몸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쥐가 나는 게 어쩌면 어제 저녁 식사 후에 드셨던 그 커피 한 잔 때문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처음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이 연결고리를 알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녁 커피를 딱 끊으시고 2주쯤 지났을 때요. 새벽 경련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 나서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로요. 그때부터 저도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려요. 저녁 6시 이후 카페인은 가급적 피하시라고요. 진짜 원인 두 번째 정리해 드릴게요. 체온 저하와 수분 손실이에요. 잠자는 동안 종아리가 차가워지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수분이 빠지면서 전해질 균형이 달라지는 것.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경련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진짜 원인입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감소증과 하지 혈관 기능 저하입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30대 이후로는 매년 약 0.8%에서 1% 가까이 근육량이 감소해요. 그러다가 60 넘어가면 젊었을 때와 비교해서 근육량이 30%에서 35%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쥐와 연관이 있냐고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우리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전해질 창고예요.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물질들이 근육 세포 안에 저장돼요. 근육이 줄어들면이 창고도 작아지는 거예요. 창고가 작으면 전해질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하고 조금만 수분이 빠져나가도 균형이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아무리 드셔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그네슘을 드셨는데 저장할 근육 창고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예요. 근감소증 외에 하지 정맥 기능 저하도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 다리에서 심장으로 피를 올려보내는 혈관이 있어요. 하지 정맥이라고 해요. 이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혈관외과 자료에 따르면 65 넘어가면 절반 가까이가 경미하거나 그 이상의 하지 정맥 기능 저하를 보인다고 해요. 절반이에요, 절반. 우리 주변 친구분 2명 중 1명은 하지 정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 정맥 기능이 떨어지면 다리에서 피가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고여요. 피가 고이면 노폐물이 근육 주변에 쌓이고 근육이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밤에 체온까지 내려가면 쥐가 나기 딱 좋은 최악의 조건이 완성되는 거예요. 혹시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묵직하고 퉁퉁 붓는 느낌 있으세요?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고요? 신발이 오전보다 오후에 더 조이는 것 같다고요. 이런 증상들이 하지 정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새벽에 쥐가 더 자주 나십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남아있다가 밤에 체온이 떨어지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삼성 서울병원 혈관외과 자료에 따르면 하지 정맥류 환자의 78% 가까이가 야간 다리 경련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8명 가까이예요. 반대로 말하면 밤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중 상당수가 하지 정맥에 이미 문제가 생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고 나면요. 마그네슘을 석 달 드셨는데도 쥐가 계속 나신다면 이건 마그네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혈관과 근육의 근본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아실 수 있죠. 해결책도 달라야 하는 거예요. 진짜 원인 세 번째 정리해 드릴게요. 근감소증으로 전해질 창고가 작아진 것, 그리고 하지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서 다리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된 것. 이 두 가지가 쥐를 일으키는 세 번째 근본 원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새벽에 종아리에 쥐가 나는 진짜 원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수면 중 금방추 센서의 신경 반응이 느려지는 것. 우리 뇌가 수면 모드로 들어가면서 근육 수축 신호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 체온 저하와 수분 손실로 인한 전해질 균형 변화. 잠자는 동안 종아리가 차가워지고 수분이 빠지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셋째, 근감소증과 하지 혈관 기능 저하. 근육이 줄어들면서 전해질 창고가 작아지고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새벽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 하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해온 대처법과 올바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계속 들어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쥐가 났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잘못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실 텐데 이 습관들이 오히려 우리 몸을 더 망가뜨리고 있어요. 오늘 꼭 바꾸셔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 첫 번째, 종아리를 있는 힘껏 주무르는 것입니다. 쥐가가 났을 때 손으로 꽉 잡고 세게 두드리거나 주무르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직관적으로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쥐가 나는 순간 우리 종아리 근육은 극도로 수축되어 있어요. 돌덩이처럼 단단해져 있고 그 안에서 혈관도 같이 눌려서 혈류가 거의 막힌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외부에서 강한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짓눌려 있는 혈관과 미세한 근섬유에 추가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미 많이 눌린 스펀지를 더 세게 누르는 것과 같아요. 스펀지가 복원되려면 압력을 빼야 하는데 계속 더 세게 누르면 아예 망가져 버리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수축해서 좁아진 혈관에 추가 압력까지 가하면 정말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이면 몰라도 이런 일이 매주 두세 번씩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말이죠. 미세 출혈이나 염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피가 맑아지는 약, 즉 항혈전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더욱 위험해요. 이런 분들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혈관이 쉽게 손상될 수 있거든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혈관외과 의료진 말씀에 따르면 반복적인 강한 자극은 정맥 혈관 벽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혈전 형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혈전이 뭐냐 하면요. 혈관 안에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혈관을 막거나 떨어져서 심장이나 폐로 가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유순덕 어머니가 딱 이런 케이스셨어요. 3년 동안 새벽마다 쥐가 날 때마다 있는 힘껏 주무르셨거든요. 그 반복된 자극이 결국 혈관에 문제를 만든 거예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으셨지만 더 방치하셨으면 훨씬 심각한 상황이 됐을 거예요. 잘못된 습관 두 번째, 발가락을 확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면 쥐가 풀린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 방법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통증에 놀라서 무의식적으로 너무 세게, 너무 빠르게 확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힘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냥 확 당겨버리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미 극도로 긴장되어 있는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집니다. 종아리 근육은 오랫동안 수축된 상태였기 때문에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세게 당기면 근섬유가 미세하게 찢어질 위험이 있어요. 심하면 아킬레스건 파열로 이어지기도 해요. 우리 60 넘어서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시거나 근육량이 많이 줄어드신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뼈와 힘줄이 젊을 때보다 훨씬 약해져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충격에 쉽게 손상돼요. 그럼 발가락을 당기면 안 되는 거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당기는 건 맞는데 세게 확 당기는 게 아니라 천천히 부드럽게 당겨야 해요. 1초 만에 쑥 당기면 안 되고요. 5초 이상 천천히 체중을 이용해서 늘려주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속도가 핵심이에요. 잘못된 습관 세 번째. 이불 속에서 그냥 참고 버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족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옆에 주무시는 가족에게 폐가 될까봐 일어나기 귀찮아서 아니면 그냥 참으면 풀리겠지 싶어서요.
근데 이 습관이 왜 위험하냐면요. 이불 속에 누워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계속 수축된 자세 그대로 있게 됩니다. 늘려줘야 풀리는데 오히려 더 오래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2, 3분이면 풀리던 쥐가 나중엔 5분, 10분이 가도 안 풀려요. 근육이 더 굳어지고 혈류도 더 막혀서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면 다음날 종아리가 하루 종일 욱신거리시죠? 그게 바로 미세한 근섬유 손상이 생긴 거예요. 한 번, 두 번씩 이런 손상이 쌓이면 나중엔 일상적인 걷기도 불편해지실 수 있어요. 발목을 빙빙 돌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것도 경련이 진행 중일 때는 좋지 않아요. 경련 중에는 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늘려주는 게 맞습니다. 빙빙 돌리는 건 쥐가 완전히 풀린 다음에 하세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쥐가 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손으로 세게 주무르지 말기. 발가락 확 잡아당기지 말기. 이불 속에서 버티지 말기.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그럼 올바른 방법은 뭐냐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쥐가 났을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벽을 짚고 서서 체중으로 종아리 늘리기예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쥐가 나면 먼저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앉아 있어도 되지만 서는 게 훨씬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벽 쪽으로 걸어가세요. 한 걸음, 두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벽 앞에 서서 두 손으로 벽을 짚으세요. 어깨 높이 정도로 손을 올리고 벽에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핵심이에요. 쥐가 난 쪽 발을 뒤로 한 걸음 빼세요. 반대쪽 다리는 앞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뒤로 뺀 발의 뒤꿈치를 절대로 바닥에서 떼지 마세요. 뒤꿈치는 바닥에 꽉 붙인 채로 몸무게를 천천히 앞으로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뒤쪽 종아리가 자연스럽게 쭉 늘어납니다. 이 자세를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해 주세요.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체중이 알아서 해줍니다. 수축되어 있던 근육이 물리적으로 천천히 이완되면서 경련이 서서히 풀려요. 손으로 주무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균일하게 압력이 분산되거든요. 혈관에 무리한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벽이 너무 멀면 어떻게 하냐고요? 침대 발판을 잡고 하셔도 되고요. 서랍장, 의자, 등받이, 문틀을 짚어도 됩니다. 핵심은 뭔가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거를 잡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체중을 앞으로 기울여서 종아리를 늘리는 거예요. 30초에서 1분 정도 이 자세를 유지하시면 대부분 경련이 풀려요. 5분이 지나도 풀리지 않거나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요. 그때는 가족을 깨우시고 바로 응급실 가셔야 합니다. 혈관 쪽 문제일 수 있어요. 경련이 풀린 다음에는요. 따뜻한 물로 적신 수건을 종아리에 올려두시면 더 빨리 회복됩니다. 5분에서 10분만 찜질하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차가운 물은 말고요. 미지근한 물이요.
왜냐하면 차가운 물을 드시면 체온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물이 흡수도 더 잘 돼요. 혼자 사시는 분들 특별히 말씀드릴게요. 침대 옆에 서랍장이나 의자 같은 지지대를 미리 하나 두시는 게 좋아요. 새벽에 갑자기 쥐가 났을 때 당황해서 일어나다가 넘어지시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낙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미리 준비해 두세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올바른 대처법 정리해 드릴게요. 쥐가 났을 때는 벽을 짚고 서서 뒤꿈치 바닥에 붙이고 체중으로 천천히 종아리를 늘려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게 주무르거나 확 잡아당기거나 버티지 마세요. 이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제 예방법으로 넘어갑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 있는 것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예방법은 전해질 균형 잡기입니다. 아까 진짜 원인에서 수분 손실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는 게 쥐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 전에 이걸 미리 잡아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방법 첫 번째.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그냥 맹물이 아니라 천일염을 아주 조금, 손가락으로 살짝 한 꼬집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종이컵 한 컵에 한 꼬집이면 충분해요. 짜게 드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주 살짝 간이 느껴질까 말까 할 정도면 돼요. 왜 소금을 넣냐고요? 그냥 맹물만 드시면 소변으로 금방 빠져나가거든요. 세포 안으로 흡수가 잘 안 돼요. 소금의 나트륨이 수분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훨씬 오래 깊이 수분이 유지돼요. 이게 생리식염수의 원리와 비슷해요. 병원에서 수액 맞을 때 생리식염수 쓰는 것도 같은 이유거든요. 주의하실 게 있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소금량을 더 줄이시거나 담당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세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두 컵, 세 컵 드시면 새벽에 화장실 가시느라 오히려 잠을 못 주무실 수 있어요. 방법 두 번째. 저녁에 바나나 반 개를 드세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해요. 칼륨은 우리 근육세포 안과 밖에 전기적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전해질입니다. 이 균형이 잘 맞아야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고 경련이 줄어들어요. 저녁 식사 후에 과일로 드시거나 자기 2~3시간 전에 드시면 딱 좋아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함부로 늘리시면 안 돼요. 혈액 속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결정하세요. 당뇨가 있으시면 바나나 대신 방울토마토 5~6개나 키위 반 개 정도가 좋아요. 칼륨 공급 원이면서 혈당에도 부담이 덜해요. 방법 세 번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 들어간 음료를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홍삼차 일부까지요. 카페인의 이뇨작용 때문에 수분이 더 빠져나가거든요. 커피 대신 뭘 드시면 좋냐고요?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 혹은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반 컵 정도가 좋아요. 우유에는 칼슘과 트립토판이 있어서 근육 이완에도 도움이 되고
잠도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우유가 불편하신 분들은 따뜻한 두유도 괜찮습니다. 전해질 균형 잡는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저녁에 바나나 반 개, 저녁 6시 이후 카페인 금지.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지키셔도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훨씬 잘 유지됩니다. 집에 있는 것들로 다 할 수 있고 돈도 거의 안 들어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짐 지우지 않으려면 이런 작은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잠깐요. 제가 방금 중요한 내용을 하나 빠뜨린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왜 어떤 날은 쥐가 안 나고 어떤 날은 유독 심하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것도 꼭 설명드릴게요. 야간 경련이 더 심해지는 날의 패턴이 있어요. 크게 네 가지 상황에서 더 자주, 더 심하게 경련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낮에 평소보다 많이 걸으셨거나 서 계셨던 날이에요. 예를 들면 장 보러 오래 걸어 다니셨거나 가족 행사에서 오래 서 계셨거나 절이나 성당, 교회에 다녀오셨거나 한 날이요. 이렇게 다리를 많이 쓰시면 종아리 근육에 피로 물질인 젖산이 쌓여요. 이 상태에서 밤에 체온이 떨어지면 피로한 근육이 훨씬 더 쉽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낮에水분을 적게 드셨던 날이에요. 식사 때만 드시고 따로 물을 챙겨 드시지 않으셨다거나 날씨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셨거나 이런 날들이 있잖아요. 낮 동안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잠자리에 드시면 잠자는 동안 수분이 더 빠져나가서 전해질 균형이 훨씬 빨리 무너집니다. 이런 날 새벽에 쥐가 더 심하게 나는 거예요. 세 번째, 기온차가 큰 날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 갑자기 서늘해지는 날이요. 환절기에 야간 경련이 더 심해진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때문이에요. 기온차가 크면 우리 혈관이 낮과 밤 사이에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피로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밤에 다리가 차가워지면 혈관 수축이 더 심해져요. 네 번째, 이뇨작용이 있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에요. 혈압약 중에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약들이 있어요. 이런 약을 드시면 소변이 자주 나오면서 수분과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가요.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야간 경련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전해질 보충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셨나요? 그날 밤에 쥐가 심하게 나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날들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평소 예방법을 더 철저히 지키시면 됩니다. 많이 걸으신 날이나 땀을 많이 흘리신 날에는 저녁에 바나나를 꼭 드시고 자기 전에 소금 탄 미지근한 물도 꼭 드세요. 기온차가 큰 날에는 따뜻한 양말을 반드시 신고 주무시고요. 그리고 이 날들에는 자기 전 스트레칭을 1분이 아니라 2분에서 3분 정도로 조금 더 해주시면 좋아요. 피로한 근육을 더 충분히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면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야간 경련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로 어떤 자세로 주무세요?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옆으로 주무실 때 다리를 구부린 자세,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긴 자세 있잖아요. 이게 사실 야간 경련을 유발하기 쉬운 자세예요. 왜냐하면 이 자세에서는 종아리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오래 있거든요. 센서가 느린 수면 중에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경련이 일어나기 쉬워요. 그렇다고 자세를 완전히 바꾸기가 쉽지 않으시죠? 저도 알아요. 수십 년을 그 자세로 주무셨는데 하루아침에 바꾸긴 어렵잖아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옆으로 주무실 때 무릎 사이에 쿠션이나 베개를 하나 끼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리가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고 조금 펴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오래 있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거든요. 침대 발 부분을 조금 높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발 아래에 작은 쿠션이나 접은 담요를 하나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리 전체가 심장보다 조금 높아져서 혈액이 심장으로 더 쉽게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 정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불 무게도 확인해 보세요. 너무 무거운 이불은 종아리를 눌러서 경련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발과 종아리 부분의 이불이 너무 꽉 눌리면 좋지 않아요. 가벼운 이불을 쓰시거나 발 부분 이불이 너무 팽팽하게 당겨지지 않도록 여유롭게 해주세요. 이어서 낮 시간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쥐가 자주 나는 분들께는 종아리 근육을 천천히 강화하는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근육량이 유지되어야 전해질 창고가 유지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거든요. 근육이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쥐가 나는 분들은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로한 근육에 갑자기 무리한 자극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의 평지 걷기예요.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걸으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고 하지 정맥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어요. 의자에 앉으신 채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이에요. 한 번 할 때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리고 이걸 10번에서 15번씩 하루에 3번 정도 하시면 좋아요. TV 보시면서도 하실 수 있어요. 이 운동이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고 하지 정맥의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래 앉아 계시거나 오래 서 계실 때도 틈틈이 발목을 움직여 주세요.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굽혔다 폈다 해주시면 혈액이 정체되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통계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기 운동을 하루 30분씩 6개월 이상 꾸준히 한 60대 이상 분들에서 야간 다리 경련 발생 빈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약 43%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운동 하나로 경련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얼마나 강한 분들인지 아시잖아요.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도 살아오셨고, 자식들 키우느라 당신 몸은 비로하셨잖아요. 이제 그 건강을 조금씩 되찾을 때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루 20분만 걸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장순옥 어머니 이야기예요. 청주에 사시는 72살 어머니인데요. 10년 가까이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새벽마다 쥐가 나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한 달에 서너 번이었는데 점점 잦아지더니 나중에는 거의 매일 밤이 되셨어요. 마그네슘 드시고 주물러도 보시고 별별 방법을 다 써보셨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다가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셨더니 혈압약 중에 이뇨제 성분이 있는 걸 드시고 계신 거라 전해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다고 하셨대요. 약 복용 시간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바꾸고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 타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바나나 반 개와 함께 자기 전 스트레칭 1분. 이렇게 딱 한 달을 해보셨는데요. 새벽 경련이 거의 없어지셨다고 해요. 정말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다고 우시면서 전화하셨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혹시 약 성분에 이뇨제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약 복용 시간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이어서 마그네슘을 드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마그네슘이 아예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마그네슘을 드신다면요, 저녁에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흡수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자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드시면 수면 중에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그네슘 종류도 중요해요. 약국에서 파는 마그네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흡수율이 다 달라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형태가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화에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약국에 가셔서 여쭤보시면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작용해요. 칼슘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마그네슘이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칼슘을 너무 많이 드시면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이완이 잘 안 돼요. 반대로 마그네슘만 많이 드시면 또 균형형이 안 맞고요. 골다공증으로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도 함께 챙겨 드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이것도 담당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음식으로 마그네슘을 섭취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 시금치, 두부, 두유 같은 대두 제품에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저녁에 아몬드 예닐고발, 두부 한 조각 정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충제보다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부작용도 없어요. 자, 추가로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죠? 하지만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핵심적인 것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딱 세 가지예요. 오늘 밤부터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타서 드세요.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드리는 거예요. 둘, 자기 전에 1분 동안 벽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 하세요. 왼쪽 30초, 오른쪽 30초예요. 셋, 부드러운 면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종아리를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손주들이랑 더 건강하게 오래 함께 지내시려면 이런 작은 습관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걱정 끼치지 않고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 보여주시려면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낮 동안 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변화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야간 경련은 밤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낮 동안의 생활 습관이 밤에 큰 영향을 미쳐요. 우선 물 마시는 습관부터요. 여러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세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물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지거든요. 젊을 때는 목이 마르면 바로 목마르다 하고 물을 찾게 되는데요. 나이 들면 이 갈증 신호 자체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목이 안 마르다고 해서 수분이 충분한 게 아니에요. 질병관리청 권고 기준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60 넘으신 분들은 이 기준을 대부분 못 채우세요. 그렇다고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오고 자주 화장실을 가게 돼서 일상이 불편해지거든요. 조금씩 자주 나눠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후로 한 컵씩, 오후에 한 컵, 저녁 식사 전에 한 컵, 이런 식으로 하루에 6번에서 8번 나눠서 드세요. 그리고 물 온도도 중요해요. 차가운 물보다는 상온이나 미지근한 물이 흡수가 더 잘 돼요. 특히 60 넘어서는 위장 운동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차가운 물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또 물만 드시지 말고 국 같은 스프류도 수분 보충에 좋아요. 우리 식사에 국이 꼭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 수분 공급이에요. 된장국, 미역국, 다시마국 같은 국들은 수분은 물론이고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도 함께 공급해 주거든요. 우리 전통 식사가 사실 이런 면에서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식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야간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두부예요. 두부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게다가 단백질도 많아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전해질 창고를 지키는 거라고요. 두부를 매일 드시면 근육도 지키고
전해질도 보충하고 일거양득이에요. 찌개에 넣어 드시거나 구워서 드시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좋아요. 두 번째, 고구마예요. 고구마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해요. 바나나보다 더 많이 들어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요. 간식으로 드시거나 저녁 식사에 한 개 정도 드시면 좋아요.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금 줄여서 드세요. 세 번째, 콩류예요. 검은콩, 강낭콩, 완두콩 같은 콩들에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요. 잡곡밥에 콩을 넣어 드시거나 콩 자반으로 드시거나 두유로 드셔도 좋아요. 네 번째, 해조류예요.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에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해요. 미역국을 자주 드시는 우리 문화가 사실 건강에 정말 좋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신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전통 음식을 즐기셨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전통 한식이 야간 경련 예방에 정말 이상적인 식사예요. 밥에, 된장국에 두부, 나물, 김, 이런 상차림이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값비싼 보충제보다 우리 할머니들이 해주시던 그 음식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술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려야겠어요. 술도 이뇨작용이 있어서 수분을 빠져나가게 해요. 저녁 식사 때 반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한두 잔은 크게 문제 없을 수 있지만 야간 경련이 심하신 분들은 저녁 술도 줄여보시는 게 좋아요. 알코올이 신경계에도 영향을 줘서 수면 중 신경 반응 속도를 더 느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정말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요. 대구에 사시는 이영희 어머니예요. 71이시고 전직 교사셨어요. 이영희 어머니는 5년 동안 합창단 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건강하게 지내셨는데요. 2년 전부터 갑자기 새벽에 종아리 쥐가 나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걱정이 되셨어요. 딸이 마그네슘을 사다 드렸고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엔 칼슘도, 그 다음엔 비타민 D도 별별 보충제를 다 드셨대요. 근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딸이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혹시 어머니가 저녁에 커피를 드시냐고 하더래요. 이영희 어머니가 저녁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커피를 한 잔씩 드셨거든요. 30년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생각도 못 하셨던 거예요. 저녁 커피를 끊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여기에 자기 전 1분 스트레칭까지 추가했어요. 이렇게 딱 3주를 하셨는데요. 새벽 경련이 확 줄어들었대요. 한 달이 지나니까 거의 없어지셨고요. 이영희 어머니가 너무 기쁘셔서 합창단 친구분들한테 이 방법을 다 알려드리셨다고 해요. 친구분들도 해보셨더니 비슷하게 좋아지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의약품이 아니에요. 특별한 시술도 아니고요. 그냥 저녁 커피를 보리차로 바꾸고 자기 전에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 1분 스트레칭. 이 세 가지가 5년 고통을 3주 만에 해결해 드린 거예요. 물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빨리 효과를 보신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나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보충제에 대해 조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마그네슘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칼슘은 어떨까요? 칼슘도 근육 기능에 중요해요.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칼슘 보충이 중요한데요. 이 경우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비타민 D도 빼놓을 수 없어요.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아무리 칼슘을 드셔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흡수가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대부분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예요. 실내에 계시는 시간이 많고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시니까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의 73% 이상이 비타민 D 결핍이나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보충제로 드시는 방법도 있고 햇빛을 쬐시는 방법도 있어요.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팔과 다리를 드러내고 햇빛을 쬐시면 비타민 D가 합성돼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너무 강한 햇빛은 피부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침 시간 가볍게 산책하시면서 햇빛을 쬐시는 게 좋아요. 자, 한 가지 더요. 수면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환경도 야간 경련에 영향을 미쳐요. 침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종아리가 더 빨리 차가워지거든요. 겨울철에는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여름에 에어컨 트실 때는 너무 낮게 트시지 말고 26도에서 27도 정도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방향을 조절하시거나 선풍기를 간접적으로 트시는 게 좋아요. 찬바람이 직접 종아리에 닿으면 혈관 수축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매트리스도 중요해요.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몸이 깊게 파묻혀서 다리 자세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너무 딱딱한 것도 좋지 않고요. 몸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탄성이 있는 매트리스가 좋아요. 만약 매트리스를 바꾸기 어려우시면 등허리나 다리 부분에 얇은 쿠션을 받쳐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베개도 너무 높지 않게 하시는 게 좋아요.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과도하게 구부러지고 그게 척추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다리 신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자, 이 모든 내용을 하나씩 다 기억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 드세요. 이건 수면 중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는 거예요. 아침 식사는 두부나 콩이 들어간 된장국과 함께. 오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쬐면서 가볍게 걸으세요. 오후에는 물을 틈틈이 나눠 마시시고요. 앉아서 일하시거나 TV 보실 때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조금씩 하세요. 저녁 식사는 고구마나 미역국, 해조류 반찬과 함께. 저녁 6시 이후에는 커피 대신 보리차나 따뜻한 물. 저녁 식사 후에 바나나 반 개.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벽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 1분. 그리고 부드러운 양말 신고 주무세요. 이게 전부예요.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고
비싼 약도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것들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강하신 분들이에요. 한번 결심하시면 끝까지 해내시잖아요. 우리가 자식들 키우고 가정 지키면서 보여주신 그 끈기, 이제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써주세요. 그 끈기가 우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 함께 해봐요. 오늘 밤부터요. 두 번째 예방법, 자기 전 1분 루틴과 체온 관리입니다. 이건 잠자는 동안 우리 종아리가 수축되고 차가워지는 걸 막아주는 방법이에요. 돈도 전혀 안 들고 자리에 눕기 전에 딱 1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벽 짚고 종아리 늘리는 자세 기억하시죠? 그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벽 앞에 서서 두 손으로 벽을 짚고 한쪽 발을 뒤로 빼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앞으로 몸을 천천히 기울여 주세요. 왼쪽 30초, 오른쪽 30초. 딱 1분이에요. 경희대 연구팀이 60 넘으신 분들 1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기 전 1분 종아리 스트레칭을 6주 동안 꾸준히 한 그룹에서 야간 경련 횟수가 약 59%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줄어든 거예요. 그것도 한 푼도 안 들고 하루에 딱 1분 투자해서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숫자잖아요. 약도 아니고 돈도 안 드는데 6주 만에 경련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요? 이걸 안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발바닥 자극도 해주시면 더 좋아요. 바닥이나 침대에 앉으신 다음에 테니스 공이나 골프 공을 발바닥 밑에 놓고 지그지 굴려주세요. 발바닥에는 혈액순환과 연결된 자극점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여기를 풀어주면 종아리 전체 혈류가 좋아져요. 한 발에 30초씩 총 1분이면 충분합니다. 공이 없으시면 주먹을 쥐고 발바닥을 지그지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발과 종아리를 간단히 씻거나 따뜻한 물로 10분 정도 족욕을 하시면 더 좋아요. 족욕이 거창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발을 담그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잠자기 전에 혈류가 좋아지고 체온도 올라가서 잠드는 것도 더 편안해져요. 이제 체온 관리 이야기를 드릴게요. 새벽에 종아리가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쥐가 잘 난다는 이야기 아까 했잖아요. 이걸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 양말입니다. 얇은 면 양말이라도 신고 주무세요. 여름에도요. 에어컨 트시는 분들은 특히 중요해요. 에어컨 냉기는 무거워서 방바닥 쪽으로 가라앉아요. 이불을 덮고 계셔도 발이 먼저 차가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에어컨 트실 때는 꼭 얇은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반드시 지키셔야 할 것이 있어요. 꽉 조이는 양말은 절대 신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고무줄 부분이 너무 꽉 조이는 양말, 압박 스타킹 같은 건 절대 안 돼요. 왜냐면요, 꽉 조이면 오히려 혈류가 막혀서 쥐가 더 잘 납니다. 발가락을 움직여 봤을 때 살짝 끼는 느낌이 있으면 안 되고요. 헐렁하고 편안하게 보온만 되는 정도가 좋아요. 면 소재나 모달 소재처럼 부드러운 게 딱이에요. 하지 정맥류로 낮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압박 스타킹은 활동할 때 다리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보내주는 걸 돕는 용도입니다. 누워 있을 때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혈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주무실 때는 반드시 벗으세요.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트실 때 배와 다리를 덮을 수 있는 얇은 담요 하나 준비해 두세요. 우리 심장과 복부, 다리가 따뜻해야 밤새 혈액순환이 잘 유지됩니다. 겨울에는 발 쪽에 따뜻한 물주머니 하나 두시거나 전기 매트를 약하게 쓰셔도 좋아요. 단, 전기 매트는 저온 화상 조심하셔야 해요. 두꺼운 요 위에 두시고 타이머로 자동으로 꺼지도록 해두세요. 두 번째 예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자기 전 1분, 종아리 스트레칭, 발바닥 공 굴리기, 따뜻한 양말 착용, 압박 스타킹은 잘 때 반드시 벗기.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야간 경련 횟수가 확 줄어들 거예요. 우리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려면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병원에 가봐야 할 위험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혈관이나 신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세요. 위험 신호 첫 번째, 쥐가 날 때 다리 한쪽만 심하게 붓는 경우입니다. 양쪽 다리가 아니라 한쪽만 유독 붓고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뜻하게 느껴지면요. 이건 정맥 혈전증 가능성이 있어요. 혈관 안에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생긴 상태인데요. 이 덩어리가 떨어져서 폐로 가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옵니다. 즉시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망설이지 마세요. 가족한테 폐가 될까봐 참으시다가 더 큰일이 납니다. 위험 신호 두 번째, 쥐가 나면서 다리 색깔이 변하는 경우입니다.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해지거나 건부럽게 변하면요. 이건 동맥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어요. 동맥 경화증이 심해지면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이것도 빨리 혈관 외과에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조직이 괴사할 수도 있어요. 위험 신호 세 번째, 쥐가 난 다음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린 느낌이 오래가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쥐가 풀리고 30분에서 1시간 안에는 감각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심지어 다음 날까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하면요. 이건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린 상태일 수 있어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봐야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신경외과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야간 경련 환자의 약 19% 가까이가 척추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각이 오래 안 돌아오시면 꼭 확인해 보세요. 위험 신호 네 번째, 쥐가 아닌데도 종아리가 아프거나 묵직한 통증이 오래가는 경우입니다. 걷기만 해도 종아리가 아프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못 견디겠다.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요. 정맥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고요. 심장 기능 저하로 다리에 혈액이 고이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내과와 혈관 외과 검사를 함께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은요, 오늘 꼭 병원 예약 잡아주세요. 미루지 마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는 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조기 발견하면 약물 치료로도 많이 좋아져요. 방치하면 수술까지 가야 할 수도 있고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나 삼성 서울병원 같은 종합병원 혈관외과에 가시면 혈관 초음파 검사가 30분이면 끝납니다. 건강보험 적용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새벽에 종아리에 쥐가 나는 건 마그네슘 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세 가지예요. 첫째, 수면 중 금방추 센서의 신경 반응이 느려지는 것. 우리 뇌가 수면 모드로 들어가면서 근육 수축 신호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서예요. 둘째, 체온 저하와 수분 손실로 인한 전해질 균형 변화. 잠자는 동안 종아리가 차가워지고 수분이 빠지면서 근육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셋째, 근감소증과 하지혈관 기능 저하. 근육이 줄어들면서 전해질 창고가 작아지고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새벽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쥐가 났을 때는요, 절대로 세게 주무르지 마세요. 발가락도 확 잡아당기지 마세요. 이불 속에서 그냥 버티지도 마시고요. 대신에 벽을 짚고 서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체중으로 천천히 종아리를 늘려주세요. 이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평소 예방법은요,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저녁에 바나나 반 개, 저녁 6시 이후엔 카페인 금지, 그리고 자기 전에 딱 1분 벽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 부드러운 양말 신고 주무세요. 압박 스타킹은 누우실 때 꼭 벗으시고요. 위험 신호 4가지도 꼭 기억해 주세요.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붓거나, 다리 색깔이 변하거나, 쥐난 다음 감각이 오래 둔해지거나, 쥐가 아닌데 종아리 통증이 계속되면 바로 병원 가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요, 그만큼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고 고마우신 분입니다. 우리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뛰어놀려면, 우리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지 않으려면, 우리 몸 하나 제대로 챙겨야 해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밤부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어렵지 않아요. 집에 있는 거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기 전 1분 스트레칭, 미지근한 물 한 컵, 부드러운 양말 하나. 이것만으로도 우리 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부터 건강한 밤을 만들어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다음 Keep the 영상에서 video! 꼭 다뤄드리겠습니다. 새벽마다 You got it, 종아리 friend. 때문에 고생하시는 가족이 계시면 이 영상 공유도 한번 부탁드려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건강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건강, 제가 지키겠습니다.